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젠더 어펙트 연구소의 소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우생학의 역사와 장애인 강제 불임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프란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윈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의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진화론이라고 하면 이 적자생존 우승열패 해서 어떤 생물의 그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진화로 설명했던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이것을 이제 골턴은 인간 세상에 적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승열패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면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등한 자들이 더 많은 아이를 많이 낳고 열등한 자들은 도태시켜서 그래서 인류를 인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개선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라든가 그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 그리고 유전학 19세기에 이런 학문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19세기 사회에서 사실 이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노동자 계급, 이 하층민들에 대한 복지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적인 착취가 굉장히 강화되었던 그 시기가 19세기의 유럽 사회인데요. 특히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류층 이상의 지식계급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고 오히려 노동자 계급,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하층 계급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하는 현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인종이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사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등한 인간들의 수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연 선택에 그냥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게 되면, 실제로 그 인종이 퇴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대체해서 우생학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인류를 개선하겠다, 진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생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 우생학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우생학과 네거티브 우생학이 있는데요. 포지티브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고요. 네거티브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자들의 출산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포지티브하다고, 긍정적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열등한 자들의 출산을 억제한다는 거는 어떤 인간들의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고 억제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그 인권을 좀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우생학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치의 이제 우생학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유전학과 같이 이제 언급되면서 굉장히 과학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나치를 거치면서 우생학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인명 피해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사과학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판받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근데 이 나치가 우생학을 어떻게 이제 활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것을 인종위생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건강보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강제 불임이라든가 안락사, 집단 학살 이런 문제로 기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치가 생각했던 것은 19세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19세기 독일 사회에서의 어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파생하게 되고 특히 노동자 계급과 이 엘리트 계층의 출생률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의학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식, 이 출산이죠. 이 생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함으로써 독일의 어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쇠퇴를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1933년에 불임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전성 질병자라든가 정신박약이라든가 빈곤자,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 불임화를 허용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강제로 이제 출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1935년도에는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혈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성행위나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되게 혈통적으로 좋지 않고 이제 박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독일인과 유대인이 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아인 독일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 건강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선천성 질환이라든가 성병, 결핵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샘 시설을 설립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친위 대원들, 이 대원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생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일 여성들 중에서 눈이 파랗고 머리가 금발인, 그래서 아리안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이 생명샘 시설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 친위대원, 나치의 친위대원들, 남성들과 서로 성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육아 시설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성이 생명샘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그 남성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상대한 남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어떤 시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게 해서 일종의 그 아리아 인종 그 독일인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했던 그런 시설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포지티브 우생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해졌던 게 안락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에 대해서만 학살이 있었던 게 아니죠.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런 신체 장애라든가 정신 장애를 가진 아이들, 심지어는 뭐 오줌 싸개였던 아이, 이런 아이들까지 안락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종적 순수성이라든가 우월성 이런 거를 저해하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안락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여러 가지 법 제도와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앗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비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행해지면서 사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굉장히 오명을 쓰게 된 그런 이제 학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우생법이라고 하는 게 나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우리가 뭐 인권이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도 나치 못지않게 이런 우생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열등자라고 간주된 사람들에 대한 단종, 이런 그 생식에 대한 그런 통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거죠. 불임 수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우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세기 전후반기에 걸쳐가지고 인류가 저질렀던 굉장히 그 인권에 반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땠을까? 우리가 한국이 물론 식민지를 겪었지만 사실은 식민지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도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생학도 한국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보면 유전학과 함께 이제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1933년도에 조선우생협회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는데요. 이 우생협회에서 이제 잡지, 우생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익은 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윤치호, 여운영, 주요한, 유억겸, 김성수, 이광수. 예. 정말 사회적인 저명 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선우생협회라고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시기 1930년대에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선진적인 과학으로서 조선인의 건강과 미래를 정말 그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생협회는 그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후생의 육체와 정신을 우생학적으로 개량해서 사회의 행복을 증진케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회의 발전을 시키는 학문?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포지티브한, 사실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사회 행복을 증진케 한다, 뭐 이런 거는 되게 포지티브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우생 결혼이라든가 정신병, 매독, 결핵, 나병과 같은 악성 질환자에 대한 단종, 강제 불임 수술이죠. 이거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생 결혼이라는 것도 이런 뭐 매독이 있다거나 이런 뭐 결핵이 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런 사람, 열등한 자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등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생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이때까지는 사실 문벌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벌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생학이 일제 시기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도 이 우생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한센인에 대한 강제 우생 수술, 강제 단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1940년에 국민우생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나치에 못지않은 우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손의 유전적인 기형 위험이 판명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정관 절제 수술과, 이건 남성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저, 이거 낙태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성한테 낙태 수술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국민우생법은 이게 1940년이면 전쟁의 와중이거든요.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식민지 조선이 휘말려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의 국민우생법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본토에서 제정된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법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 한센인, 그 문둥병, 나병 이렇게 불렸던 이 한센인에 대한 단종 수술이 실시가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1915년부터. 특히나 이 한센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소록도에서 이 조선 이 강제 단종과 낙태가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36년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1915년부터는 이렇게 동의하에 단종 수술을 실시했다면 36년 이후부터는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센인들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커플이 있을 때는 단종 수술을 받아야만 결혼을 허락하고 동거를 허락한다는 그런 조항을 내걸고요. 그 다음에 그 소록도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뭐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감금실에 감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감금실에서 나올 때 강제로 단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제 단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어떤 저항자들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센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보면은 결국에는 나병, 한센병의 근절이 아니라 그 환자, 나병 환자를 근절시키는 게 목표다. 왜냐면 더 이상 낫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병을 근절시키고 사람의 인권은 존중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의 어떤 그 더 이상 그 출생하는 거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한센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감염된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강제로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나병 환자 자체의 어떤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방식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해방 전에 있었는데, 이게 1990년대까지 갑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무감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6년도에 이 그 조선 우생협회를 이제 일제시대의 것을 해방 이후에 다시 이어가지고 한국 민족 우생협회라고 하는 것이 해방되자마자 다시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 민족의 건강과 우생학적인 결혼을 연구 실천하고자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국민우생 결혼 상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뭐 유학겸이라든가 뭐 구자욱, 김성수, 이갑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우익 쪽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의료인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김성수 같은 경우는 언론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우생법을 제정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 본토에서 만들어졌던 국민우생법이 식민지 조선에 도입이 되지 못했다는 게 한계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만들지 못했으니까 해방된 남한에서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갑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을 했고 독일에 유학해서 베를린 대학을 졸업했던 정말 그 식민지에 되지 않는 엘리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생학적인 것을 이런 그 유학 시절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교수와 이제 부속 병원 내과 과장을 역임을 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초대 보건부 차관을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 보건부의 관료로 입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YMCA 이사라든가 그리고 서울여자의과대학 학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역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제시대에는 조선우생협회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민족우생협회의 간부를 역임을 하면서 대중 강연 등을 통해서 우생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관 재직할 당시에 우생법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차관 재직한 시기가 전쟁 직전 그리고 직후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직전에 1년 전에 차관을 시작해서 전쟁 중에 이제 차관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생법령을 제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가장 후회할 만한 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우생 운동에 되게 진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우생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한센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근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인구 증가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베이비 붐이 불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 동안에 남녀가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어수선한 그런 속에서 아이를 낳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게 되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거의 6에 달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6명 정도를 낳는다. 이게 평균치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1950년대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소련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미소의 냉전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냉전 하에서 소련은 결국에는 그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세력을 확장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골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반공주의 이제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제3세계의 국가들이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결국에는 굉장히 하층의 노동계급, 이 하층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혁명, 사회주의 혁명에 굉장히 매혹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신의 어떤 삶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에 대한 근대화 노선, 그래서 가난을 방지하고 개발을 하는 개발주의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제3세계를 이제 근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이제 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기됐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경제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된다. 특히 이제 1950년대는 우리도 뭐 전쟁 이후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전후 베이비 붐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난한 그 아이들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경제 개발이 어려우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가족 계획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확산 속에서 이 우리나라도 이제 1961년에 박정희 이제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군사 정권이 사실은 정치적인 정당성을 굉장히 결여하고 있었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집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 정당성이 부재한 속에서 그나마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결국에는 경제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60년대에 바로 이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가 되었던 것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제3세계에 대한 세계 전략, 이런 것과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인구에 대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인구의 수를 이제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 사업은 1990년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1960년대에는 삼천리 초만원 해가지고 이제 인구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줬고, 이때 이제 3명을 낳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뭐 5명, 6명 낳고 있었으니까 3명을 낳자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70년대에 가면 그거보다 이제 더 줄이게 되죠.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나타나게 되고요. 80년대에 가면 둘도 많은 거죠. 이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구호가 변화하고 목표 아동수가 변화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가족 계획하면은 인구를 양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 양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질적인 관리도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질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973년에 있었던 모자보건법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낙태법이 개정이 되면, 낙태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모자보건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안이 이제 개정이 이제 그 개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3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그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법이 만들어진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이제 제정의 그 취지로 내세운 것은 이 당시에도 형법상 낙태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 이것이 아주 광범하게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낙태도 필요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거를 내세우냐면 차라리 이렇게 낙태할 바에야 법적으로 이거를 금지 조항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인공유산의 허용 한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인공유산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하는 취지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를 확대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계획을 좀 더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숨은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도입을 하는데 그 가족계획을 촉진한다는 것 플러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구에 대한 질적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보건사회부 모자보건관리관이었던 민창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자보건법은 가정이나 사회에 불우한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불우한 인구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모자보건법에서 어떤 조항들이 있길래 불우한 인구를 억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와 관련해서 이제 제8조에 이제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 질환이 있는 사람은 낙태할 수 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에도 모자보건법 14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운동 단체 쪽에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 질환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태를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차별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구조에 불임수술 절차 및 소외 제기라고 해서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불임수술을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건사회부 장관이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와, 우리나라 자유주의 국가인데 이런 조항이 있었나?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불임수술을 하는 게 그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익상, 사회공익상이잖아요. 남들의 필요잖아요. 사회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장관이 이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조항이거든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대상 질환과 관련해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양, 혈우병, 온갖 질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그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98년도에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조항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놀라운 그런 조항인 것이죠. 실제로 이 73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강제불임 수술 명령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충남의 정심원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이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던 시설인데 여기에서 12명의 여자들이 정신방약이라든가 간질 환자다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불임수술 명령을 검토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부가 이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한 불임수술을 명령할 것인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니까 각계에서 이제 토론회 등이 개최되면서 찬반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서의 입장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불임수술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물론 사회 공익상 바람직한 것이며 유전 질환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병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막는 것은 우생학적으로 당연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70년대인데요. 정부 부처인 보사부에서 이런 명령이 우생학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우생학이 굉장히 상식적인 걸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에 종교계라든가 의사 집단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반대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대한신경의학회 의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유전성이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섣불리 불임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유전성 여부만 확인이 되면 불임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우생학의 논리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카톨릭 쪽에 한국 카톨릭 의사협회라든가 한국 카톨릭 병원협회 이런 데에서는 불임수술 자체를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땅히 우수한 자와 열등한 자가 함께 존재할 권리가 있다. 건전한 종족만을 번식시키고 불건강한 종족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생명 현상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사사다. 이렇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인권의 입장에서 우생학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 속에서 있는데 근데 사실 찬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대 이제 서울대 보건대 정모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박약의 부모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은 모두가 불행하다. 그리고 정신박약자의 부모가 낳은 자식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결국 사회악을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불임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간질이라든가 정신박약 등 고질적인 유전병을 갖고는 부모 노릇하는 것도 괴롭고 자녀를 둔다는 것도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적 조치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반대하기는 쉽지만 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장애인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론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이제 불임 수술을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논란이 계속 이제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재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유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경우 중 9명 중 3명이 다운 증후군이었고 1명은 그것으로 의심되는 증이었고 나머지는 유전성 정신질환 유발 가능성이 확실치가 않은 무슨 모자이크 염색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모자이크 염색체의 소유자에게 강제불임 수술을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 의견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정부가 정심원 소녀들에 대해서 불임시술 명령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무기한 이제 보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놀란 것이, 우리가 이제 1970년대 하면 유신 시대거든요. 1972년도에 유신 헌법이 제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그 엄혹하고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정치적인 억압의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사회 영역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놀랍게 인식이 되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정심원 사건은 그 이후로는. 그러고 이게 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강제불임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불임 시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에 와서예요. 그래서 참 그 흥미로운데,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우생학이 갑자기 1990년대에 와서 감히 우생학을 얘기해? 이럴 수가 하면서 굉장히 그 상식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 흥미롭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좀 보게 되는데, 아무튼 1997년에 스웨덴에서 강제 불임 수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그런 그 잡지 신문에서 이런 이제 스웨덴에서 강제 불임 수술을 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치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나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했다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 특성, 뭐 약시, 정신지체, 불건전한 성욕, 뭐 이런 열등한 속성을 가진 자들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이 실시가 되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고발이 되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없었나 하고 이제 다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살펴보니까 우리도 그런 법을 제정했었네. 그리고 그런 강제 수술을 했었네 하는 것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들이 이제 고발되기 시작해서 그게 한국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우생학적으로 하는 게 뭐 인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이 시기에 와가지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논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정부도 뭔가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모자보건법에 아까 얘기한 그 구조, 강제불임 수술 명령에 관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바로 이거를 99년도에 삭제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9조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8조 인공 임신 중절의 그 허용 한계를 넓혀 놓으면서 우생학적인 근거를 그 정당화했던 그 8조가 지금 남아 있어서 이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조항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999년도에 김홍신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소설가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폭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다양한 이제 수용시설과 행정기관, 보건소, 가족회 협회 등이 이제 상호 협조해 가면서 이 강제불임 수술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 장애인 부모들까지 가담하고 있었다라는
라는 것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1983년에서 98년까지 전국의 8개 시설에서 10개 시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8개 시설에서 75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불임수술이 시행이 됐고 그 중에 강제불임수술은 66명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런 실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시기에 1980년대에 90년대에 이렇게 시설에서 이런 수술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 왜 행정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가족계협회 이런 민간 단체 공식 기관 이런 것들이 상호 협조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이제 많은 가족계획 계몽 요원들을 고용을 하게 돼요. 정부에서도 고용하고 뭐 이렇게 가족협회에서도 고용하고 그래서 보건소마다 이제 그 계몽 요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임 지식 같은 거를 보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가족 계획을 하도록 하고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한테 할당량이 부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몽요원마다 한 달에 몇 건 이상 예를 들면 피임약을 보급하고 난관 수술을 하게 하고 루프를 끼워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할당량을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경쟁적으로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가족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려고 고안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80년대쯤 와버리면요. 구호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되잖아요. 더 이상 일반인들은 가족계획을 선전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하나를 낳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1990년대에 가면은 하나만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딸을 낳기보다는. 그래서 그 여아낙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가면은 성별 불균형,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에 가보면 한 반은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 그래서 보통은 여자가 104명이면 남자가 100.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의 평균적인 그 성비의 그 비율인데 이 시기에 1990년대에 가게 되면은 이 여아낙태가 너무나 심해서 연간 3만 명 정도의 여아가 낙태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138대 100 이런 식의 이제 남아가 138 이런 식으로 해서 성비 불균형이 되게 심화되는 그런 상태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가려놓고 하면서 하나만 낳는 이제 시대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일반인들을 계몽을 통해서는 알아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몽 요원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시설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가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과의 잘 얘기만 통하면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불임수술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실적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이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이 원장이 그런 걸 결정할 때 일일이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거를 하게 하면서 만약에 네가 안 하면 우리 시설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불임 수술이 이제 관행으로 정착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시가 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사회의 일상적인 관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이 결혼을 할 때는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서 니네가 결혼을 하려면 불임 수술을 하고 해라.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하다가 이 사회복지 관계자들 를 청중으로 해가지고 이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 이제 봉사활동을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했는데, 그때 공공연하게 결혼하려면 불임수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조차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강제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의 일상화된 관행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가 이제 자발적으로 불임 수술을 이제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네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해서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암묵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에서 강제적인 것이었다라고까지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낙태죄가 폐지되고 나서 이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자보건법에서 이 개정안에서 우생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태아 성감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태아 성감별이라는 게 사실 기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뭐 50년대, 60년대에는 아무리 아들을 낳고 싶어도 그냥 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신한 그 뱃속의 아이가 남마인지 여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에 뭐가 이제 발명이 됐냐면 이 초음파 기계가 발명이 됐죠. 이 초음파 기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임신 한 3개월 이후가 되면은 이 성감별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감별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보면은 와, 이거 너무 좋은 기계다.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다. 축복이다. 이런 굉장히 환영의 멘트들이 신문에 고스란히 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의사들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 결국 굉장히 많은 여아낙태가 이루어지고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는 너무 이상한 사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낙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많은 의사들이 야간에 낙태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낙태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족계획을 할 때 정부가 여성들의 그 무분별한 낙태로부터 오히려 몸을 보호하겠다. 아이를 조금 남으로써 낙태를 더 이상 안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계획을 하는 가운데서 낙태가 더 많아졌고요. 그게 또 남아선호 사상이랑 연결되면서 더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요, 이제 그 성관변 문제가 그렇게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낙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기 시작하고, 이 가족 계획이 이제 이제 끝나게 되고 다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낙태를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의사들의 낙태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처벌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의사들을 처벌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 낙태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낙태죄에 대한 반대 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속에서 이제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속에서 우생학 조항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지금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정말 많이 하는 게 산전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미 산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태아 손상을 이유로 한 낙태를 굉장히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가 거의 낙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산전 진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생학 조항을 삭제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미 이게 감별되고 있다. 태아에 대한 걸러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런 낙태는 허용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장애계 안에서도 의견이 이제 분분해요. 이 이제 태아가 손상되어 있으면 굳이 태어나서 장애를 입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거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비판은 뭐냐면, 이렇게 산전 진단을 해가지고 태아 손상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어떤 부모가 장애아를 낳게 되면은 왜 산전 진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장애아를 낳아서 그 아이한테 우리 세금을 내게 만드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이거에 대한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낳았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못한 그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가 그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과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증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의 차별에 기여해 온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생학이 과거의 유물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우생학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유전자에 대한 감별과 유전자 조합을 해가지고 슈퍼 베이비를 낳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 단계에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관 애기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머리는 뭐죠? 그 노란색 머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등한 그 형질 있잖아요. 키가 커야 되고 뭐 그런 식의 형질을 조합해 가지고 가장 원하는 스타일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해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될 경우에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미래가 다시 이제 신우생학의 사회가 되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신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열이 갈리고 계급이 나뉘는, 우생학의 계급으로 나뉘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와 복지체계, 예, 지금 이것들이 다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복지시설이 발달한다는 거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지,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시설에서 수용해서 잘 돌봤으니까 이건 되게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 복지체계 자체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기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들, 예, 그리고 우생학적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최근에 이제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진정한 복지였는가? 예, 오히려 굉장히 수용하고 격리시키는 제도가 아니었나? 예,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미국에 잠깐 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이 꽤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가 좀 되기는 했지만, 한 15년쯤 전에 이제 미국 사회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적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반경 안에서 장애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휠체어 탄 사람, 다운 증후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 다 장애인이 많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된 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한 명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장애인 발생률이 특별히 낮은 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복지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와 동시에 다 시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용시설로. 그래서 지역사회와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평생을 시설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감옥 같은 그런 격리 수용의 공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운동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탈시설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간을 차별하는 어떤 기제로서의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일까? 과연 이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능력주의가 굉장히 만연한 그런 사회에서는 뭔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 뭔가 뒤떨어져 보이는 사람들,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정당화되고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